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방송 쪽의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깔깔마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일단은 오늘 깔깔마녀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설명이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영화 업계에서 기획 PD 겸 작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이게 지금 제가 해드릴 얘기가 남양주에 있는 한 촬영소에 네. 영화 스태프분들이 거기서 좀 길게 촬영을 하실 때 쓰시는 숙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거기서 정말 딱 1박 2일을 있었는데 그때 겪었던 일이 있어서 한번 귀족분들과 나눠보고자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깔깔마녀님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저는 이제 25살 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영화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1년 동안 기획 업무를 하다가 26살이 된 2019년 2월에 되게 추운 겨울 때 이야기인데, 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연초에 전년도 업무를 좀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좀 다지잖아요. 그래서 2019년 계획을 다지는 부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프로젝트가 진행 속도가 좀 더뎠어요. 그래서 저희 부사장님이랑 본부장님께서 이 작가가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 작품만 고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메마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공기 좋고 탁 트인 곳에 가서 다 같이 MT처럼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면은 아이디어가 좀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그 촬영소에 예약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숙소가, 스태프들 숙소가 춘사관이라는 건물이에요. 예. 그 안에 저희처럼 바람 좀 쐬면서 머리 환기시키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 작가님들을 위한 작가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작가방이 있고, 그리고 마침 딱 그 옆방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3분, 여자 2 구성이었어가지고 방 2개가 딱 필요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 방들 말고는 전부 뭐 다른 촬영팀이 사용 중인지 만실이었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2개를 예약을 했고, 또 이제 작가방은 회의를 위한 책상이 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나서는 남자분들이 거기서 자기로 하고, 좀 더 넓게 공간을 쓸 수 있는 옆방을 여자방으로 쓰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남자인 부사장님, 본부장님, PD님 이렇게 3분이서 작가방을 쓰기로 하고 저랑 작가님이 옆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MT처럼 1박 2일 짐을 싸들고 금요일에 남양주역으로 출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부사장님은 파주에서 자차를 타고 바로 춘사관으로 오시기로 하셨고, 본부장님께서는 남양주 근처가 댁이셨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저희를 픽업을 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저랑 PD님, 작가님 이렇게 4명이서 탄 거죠. 다 같이 춘사관으로 향하는데, 그 차 안에서 본부장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사장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진짜 솔직히 춘사관 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의하러 가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 이제 영화 정말 현역 PD 시절에 촬영소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춘사관에서 잤는데 첫 촬영 끝나고 처음 자는 날 귀신을 봐가지고 그날로 짐 싸들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촬영 때문에 힘든데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좀 장난을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 하시네요, 안 속아요 이랬는데, 진짜 그분이 백미러로 진짜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를 딱 보면서 진짜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말해달라고 쫄랐는데 그거 생각하면 소름 돋아서 말하기 싫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졸라가지고, 그래서 해주신 얘기가 그날 자기가 첫 촬영을 끝내고 너무 힘들어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잠들었대요. 근데 춘사관이 방에 이제 침대가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문 쪽에 하나는 베란다 쪽에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베란다 쪽 침대에 누우셨대요.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절대 베란다 문을 안 열었었고, 그리고 바로 촬영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뻗었기 때문에 베란다 문은 계속 닫혀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근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눈을 뜨니까 그 베란다 쪽 그 흰색 커튼이 이렇게 공중에 붕 이렇게 들려 있더래요.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막 펄럭펄럭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커튼 안에 뭐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다가 소름 돋았다면서 막 어깨를 막 터시는 거예요. 오, 예. 그러더니 여기서 귀신 봤다는 영화에 수두룩 빽빽한데 어떤 사람은 교복 입은 여자애 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여자애라고도 하고 그런다. 근데 다행인 건 얘가 해를 끼치는 귀신은 아닌 것 같더라. 그냥 장난기 많은 귀신인 것 같더라. 오. 영화인들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구경하러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무서웠지만 살짝 안심이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악기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이 지금 촬영 때문에 만실이니까 귀신이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더 많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춘사관에 도착을 했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안내해 주실 분이 안내를 해주시면서 춘사관이 곧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닫히기 전에 잘 오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중앙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오니까 계단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쭉 방이랑 복도가 뻗어 있고 양옆으로 방이 더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오른쪽 복도를 딱 돌자마자 있는 방 2개를 안내를 받았어요. 문을 열면 이제 왼쪽에 화장실이 바로 있고 화장실 지나면 침대 2개가 간격을 두고 하나씩 있고 침대 맞은편에 작은 TV, 베란다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작가님께서 아까 그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시고는 자기가 베란다 쪽 침대를 쓰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를 쓰기로 하고 바로 회의를 하러 작가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날 회의한 그 프로젝트 내용이 장난스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놀래키는 호러 코미디였어요. 오. 이게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귀신이 뭐 이렇게 놀래키면 재밌지 않을까? 저렇게 놀래키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를 회의를 저녁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회의를 해도 답보 상태여서 일단 외부로 나가서 저녁을 먹자 하면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 갑자기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밥 먹고 다시 춘사관 돌아와서부터는 진짜 계속 쉼없이 그 회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의를 한 거니까 다들 너무 지친 거예요. 약간 진이 빠져가지고 그렇지. 막 입도 아프고 막 머리도 멍하고 이런 상태여서 일단 우리가 아까 나온 아이디어로 좋은 구성이 대충 나왔으니까 이번 워크숍에서 할 수 있는 성과는 다 챙겼으니 모두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사장님께서 자기는 자기 집이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바로 진짜 새벽 2시에 자기 차를 타고 파주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작가방에는 이제 본부장님이랑 PD님만 자기로 하셨고 저랑 이제 작가님은 옆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복도로 딱 나왔는데 촬영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아직도 이 분주히 막 장비를 옮기면서 왔다 갔다 막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에 잘 때 좀 시끄러우려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근데 방에 들어서 문을 딱 닫으니까 바깥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문 앞에 서 있는데도.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시작을 했죠. 원래 저는 아침에 쉬는 타입인데 이날 너무 찌들었어가지고 그래도 간단히라도 씻고 자야겠다 싶어서 그 새벽에 샤워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계절 내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타입이고 특히 겨울에는 진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이게 수증기도 따뜻해지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그런 한증막 같은 상태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뜨거운 물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수증기도 안 생기고 아예 진짜 뜨거운 물이 막 제 몸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너무 추워서 제가 이렇게 어깨를 좀 떨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일 아침에도 씻을 거니까 빨리 대충 씻고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바로 위쪽에 천장 모서리 쪽에서 쿵 하고 신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주먹 쥔 손으로 천장을 이렇게 쿵 치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리가 3층 바닥에서 2층 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2층 현재 제 머리 위에 누가 이렇게 천장을 쿵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의 사고 회로는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이거 3층에서 난 소리겠지 하고 계속 씻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쿵쿵 이렇게 2번이나 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뜨거운 물을 맞고 있는 몸에 소름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쫙 끼치더니 샤워 계속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귀신한테 내가 쫄았음을 티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티내면 타겟이 된다. 그치.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샤워가 다 끝나서 나오는 척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작가님한테 말을 안 했죠. 작가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충 양치랑 세수만 하고 나오셨고 이제 다 끝나고 저희는 침대에 앉아서 잠깐 틀어놓은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발열 네이 있잖아요. 되게 따뜻한 내복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작가님도 춥다 그러고. 그래서 벗어났던 니트를 다시 껴입고 침대에 누울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자자 이러면서 저는 근데 아무 데서나 잘 자요. 근데 작가님은 밝고 시끄러우면 못 잔대요. 그러면서 TV랑 전등을 다 끄시더라고요. 누웠어요. 누워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진짜로 잠이 막 이제 올락말락 한다 이렇게 하는데 불 끄고 누운 지 한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뭔가 양치컵 같은 약간 플라스틱 컵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탕 코롱코롱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게 화장실에 양치컵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가져오지도 않았고. 근데 작가님이 되게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일단 모른 척을 했죠. 못 들은 척하고. 근데 진짜 못 들은 척 한 지 한 10초 뒤인가? 물건이 여러 개가 후당탕 넘어지는 소리랑 같이 갑자기 박수 소리가 짝짝 연달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저한테 약간 이래도 너 모른 척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진짜 3층에서 나는 소리겠지라고 절대 이 행복 회로를 돌릴 수가 없는 정말 그냥 너무 완벽하게 저희 방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육감적으로 제가 느낀 건데 그 박수 소리가 진짜 분명히 아까 그 제가 쿵 소리 들었던 화장실 요소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났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으로도. 이거 나만 들은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완전 얼어붙은 상태로 누워있는데 작가님께서 피디님 들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작가님 죄송한데 거실 불 좀 켜주실래요? 했어요. 그래서 그쪽 작가님 벽 쪽에 전등 스위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실 불 켜자마자 저는 일단 TV를 켜고 음량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 소리를 덮을 만한 소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소리가 또 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막 하는데 작가님이 자기가 화장실 세면대에 폼클렌징이랑 치약 두고 온 게 있는데 그게 쓰러진 걸 수도 있다고 자기가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작가님 공포영화 쓰면서 지금 확인하러 간다는 소리가 나오시냐고. 확인하러 가는 애들 무조건 제일 먼저 죽는 게 공포영화 국룰인데 그거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제가 진짜 굳고 말렸어요. 심지어 그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차마 그 안에를 들여다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침대에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대체 뭐가 떨어진 걸까? 근데 정말 둘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아무리 그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도 누군가가 이렇게 팔로 쓸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면은 도대체 그 물건들이 왜 우수수 한 번에 떨어지냐. 그리고 물건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박수 소리는 어떻게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행복회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공포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사람이 약간 실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뇌에서 막 엔돌핀을 막 내뿜은 건지 미친 듯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새벽에 공포에 질린 상태로 막 웃었어요. 도대체 저 소리는 뭘까요? 깔깔깔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으면 귀신보다 저희가 무섭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는 정말 발버둥이었거든요. 이야, 예. 그렇게 한참 웃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쨌든 오케이. 방금 저 소리들은 복도에서 스태프들이 장비 옮기다가 난 소리였을 거고
박수 소리는 정말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3층 바닥에서 난 소리가 천장을 통해 들린 거였을 거다. 근데 저희가 왜 3층 소리라고 박수 소리를 결론을 내렸냐면 분명히 화장실 천장 모서리 쪽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저랑 작가님 둘 다 그렇게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층 옆방에서 낸 소리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거기가 이상하게 층고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옆방에서 천장 쪽으로 소리를 내려면은 180쯤 되는 사람이 점프를 해서 박수를 쳐야 가능한데 이게 새벽 2시 넘어서 누가 그 새벽에 천장 쪽으로 박수를 치겠어요. 너무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층 바닥에서 난 소리가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일단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결국은 다시 자기로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불을 다 켜고 TV도 다 켜고 자기로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작가님이 예민하니까 자기는 안대를 쓰고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근데 벌써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정말 그 상황에서도 잠이 또 솔솔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불을 턱 밑까지만 덮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불을 머리 끝까지 썼거든요. 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춥다 정도가 아니라 차가운 바람인데 이게 진짜 안 보이지만 뭔가 형체를 가진 것 같은 찬 기운이 이불 속으로 이렇게 발부터 제 얼굴 앞까지 쑥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의 부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눈을 절대 뜨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이 이불 속에 뭐가 나랑 같이 누워있다. 이 느낌이 정말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산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 갑자기 제가 막 욕설을 막 내뱉었어요. 예. 물론 욕설은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뭔 놈아 나 건드리면 아주 죽을 줄 알아라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너 나 건드려 봐라 이 뭐야 이러면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구사했거든요. 예. 그렇게 경고를 막 외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진짜 그냥 들으면 웃길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필사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 통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 있다가 그 한기가 쑥 하고 이불을 다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저는 한 번 더 소름이 돋았죠. 이게 진짜 제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다 싶어서 바로 잠에 들었고, 이때 아니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바로 잠에 들었고, 다음날에 알람 소리에 이제 아침에 깬 거예요. 일단 다행이었죠. 밤을 별일 없이 샜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씻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아침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어제 얘기한 그 물건들이 쓰러져 있을 것인가도 너무 걱정이 됐고, 그래서 심호흡을 정말 크게 한번 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빼꼼 들여다봤는데 작가님이 세워두셨던 물건들이 전부 다 그 자리 그대로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아침부터 토가 나올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럼 그 소리 도대체 뭐였는 거야? 이러면서 이건 도저히 문 닫고는 샤워를 못하겠다. 그래서 문을 열고 샤워를 했어요. 작가님이 보든가 말든가 같은 여자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했고 진짜 후딱 끝내고 나와서 드라이기로 막 머리를 말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작가님이 깨시더라고요. 네. 제가 머리를 다 말리고 드라이기 끄자마자 작가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피디님, 어제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딱 그 찬바람 같은 그 기운 같은 게 귀신이 맞았나 보다. 내가 자고 나서 뭔 일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제 TV 튼 상태에서 작가님이 안대를 끼고 자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워낙에 예민하시니까 잠을 자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안대를 낀 상태로 귀로만 TV를 듣고 있었는데 TV에서 아이유님의 너의 의미란 노래를 너의 그 알죠. 한마디 말도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때 작가님 귀 바로 옆에서 너의 그 한마디 말도 하면서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작가님이 비명도 못 지르고 정말 얼어붙어서 가만히 계시다가 진짜 겨우겨우 입을 떼서 저한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피디님 자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자고 있더라는 거죠. 배신감이 너무 들고 무서워 미치겠고 안대는 못 벗겠고 작가님 혼자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서 이제 겨우 잠이 들었대요. 몇 시간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데 저도 제가 잠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방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짐 챙겨서 진짜
그 작가방을 막 진짜 두드렸어요. 빨리 문 열어달라고 무서우니까. 그분들은 이제 늦잠을 자고 계셨고 저희가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저희가 막 실성해서 웃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웃고 떠들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뭔 일 있었냐면요 하면서 막 속사포로 쏟아냈어요. 빨리 나가자고 막 울면서 막. 근데 본부장님이 약간 약 올리면서 잘 지어낸다니네 막 이러시면서 피디님도 막 안 믿는다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제 그냥 3층 소리겠지 이러면서 막 달래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귀신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이 이런 건가 막 이러면서 저희가 일단 막 나가자고 성화를 부리니까 어쨌든 알았다 하면서 체크아웃 하러 1층으로 간 거예요. 다 같이 가서 1층 카운터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딱 제 눈에 촬영하시는 스태프들이 각자 어느 방을 쓰고 계시는지 방 배정표가 카운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끼리 파악하기 쉬우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희 윗방을 누가 쓰나 3층 호수 누가 쓰는지 막 눈으로 열심히 찾은 거죠. 예를 들어 네. 저희가 211호였다. 그러면은 311호를 계속 찾은 거예요. 312호나.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딱 310호까지만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찜찜한데 체크아웃이 일단 끝났으니까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 빼고 모두가 흡연자들이셨어가지고 네. 그 춘사관 앞에 야외 주차장에 본부장님 차를 세워놨었는데 차 앞에서 다 같이 담배 피면서 진짜 어제 무서웠다. 이거 나중에 영화에 써먹어야겠다. 3층 소리겠지 막 이러고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본부장님이 춘사관을 마주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웃으시다가 춘사관을 무심코 이렇게 올려다보시더니 얼굴이 싹 굳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저기 좀 봐 이래요. 근데 진짜 왜 그러시냐고 묻기도 싫을 만큼 그 표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 표정이.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서 춘사관 쪽으로 딱 얼굴 돌렸는데 저희가 쓴 방 위쪽으로는 아예 3층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여기가 구조가 진짜 특이해서 중앙계단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4층까지 있는데 오른쪽으로 2층까지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특이한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서 소리가 절대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층이 없어. 이 말을 누가 뱉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진짜 다 큰 성인 4명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 타가지고 진짜 부황거리면서 춘사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운전해서 막 벗어나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정이 되더라고요. 대박 이러면서 본부장님께서도 진짜 이번에 저런 구조라는 걸 자기가 처음 인지했다. 다 같이 막 진짜 무서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그 어머니께서 토요일 아침부터 작가님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서 작가님이 왜? 이러니까 꿈에서 어떤 여자애가 너 괴롭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약간 확인사살처럼 그 말을 하시는 걸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어요. 네. 차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긴 한데 그 뒤로 이제 작가님께서 진짜 저를 원망하는 어떻게 혼자 잘 수가 있냐. 그 상황에서 자는 PD님 멘탈이 더 무섭다. 이런 눈소리를 꽤나 받았고 그로부터 한 5개월 이후에 7월 정도에 춘사관이 폐쇄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없어졌구나. 아마 저희가 거기서 귀신을 느낀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그냥 좀 외로웠던 소녀 귀신이 저희가 했던 회의가 재밌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좀 같이 놀자고 장난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마지막 박수 소리 마저 무시했다면 어떤 장난을 걸어왔을지 이 생각하면 또 무섭고. 그러네. 네, 근데 야. 또 이제 춘사관이 사라졌으니까 그 귀신이 이제 장난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심심하게 그러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아니 그러면 네. 깔깔마녀 PD님 이런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또 업을 하다 보면 또 연예인분들이나 좀 예술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귀신을 좀 많이 보는 곳이라든지 혹은 귀신 보는 연예인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네. 저랑 같이 갔던 그 작가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제가 살면서 사실 이런 일을 정말 경험을 안 해봤는데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분이 좀 그런 쪽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 한번 이제 뭐 타로를 갑자기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타로 공부해가지고 저희한테 막 타로도 봐주고 그랬거든요. 오. 근데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정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 너무 잘 맞으셔서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너무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저희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분이 신년에 신점 보러 갔는데 무당분이 또 뭐 하고 다니냐 와. 그래서 타로 이런 거 취미로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 그거 공부 얼마 안 했는데 되게 잘 맞추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너 신받아야 돼. 계속 하면 신받아야 된다고. 약간 그런 끼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운 좋게 걸렸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보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귀신 네. 보시는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귀신 본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네. 왜냐면 하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요. 그쵸, 맞아. 네. 그래서 그냥 주변 분들이 귀신을 보는 분이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라도 좀 얘기하기 싫을 것 같아. 영화 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듣기 힘든 그런 좀 이상한 일들, 뭐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 예를 건가요? 들어서 촬영을 하다가 귀신을 봤다는 둥, 아니면 뭐 소리가 들렸다는 뭐 그런 거, 녹음을 하다가 그런 것도. 그런 일들은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조명이 떨어진다거나. 왜냐면 조명이 진짜 무겁거든요. 그럼요. 그게 또 장치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놔요. 당연히 무거운 게 떨어지면 당연히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또 비싸니까 고장 안 나게 굉장히 다 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게 떨어져서 진짜 약간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또 그런 게 또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정말 많이 조심을 하는데도 떨어지니까 이거는 그런 쪽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말들을 하시고 같은 자리만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공포 쪽 영화, 공포 쪽 장르를 찍을 때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 거 보면 왜 예를 들어 코미디 영화를 찍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일은 그런 현장에서만 난다고 하니까 진짜 뭔가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포 쪽은 더 귀신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나? 좀 이런 느낌으로. 네네. 내일부터 저도 방송하기가 좀 힘들어지겠는데요. 저 그런 생각 안 하면서 방송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러게요. 저 오싹한데요, 지금 방금 옆이? 좀 느낌이 싸합니다.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이렇게 오래 방송하셨는데 괜찮으신 거 보면 루비님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쪽으로 그냥 나가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잘 되실 거예요. 네, 오늘 또 PD님이시자 또 작가님이신 우리 깔깔마녀님께서 또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또 여쭤보고 하시면 공포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혹시라도 여러 방면으로 좀 여쭤보고 그렇죠. 다녀볼게요. 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 얘기해 주시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직업괴담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남양주에 있는 촬영장이 춘사관이라는 숙소로 운영이 되던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귀신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방송 쪽에선 꽤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그 터에서는 아직도 그 귀신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낚시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소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오소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낚시터에 네.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호, 그러면 뭔가 네. 낚시터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정체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는 듣지 못해서 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오,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대시죠. 오늘 라이브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낚시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고 제가 2015년도 때 일했던 곳의 이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사님이 좀 부리부리하고 눈이 크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호랑 이사님이라는 별칭으로 좀 불러볼게요. 호랑 이사님께서 겪으셨던 일인데 이 호랑 이사님이 저에게 뭐 낚싯대에 줄을 감는 게 릴이고 뭐 요런 게 구조가 이렇다를 알려주셨을 정도로 저는 사실은 낚시에 문외한인 사람이거든요. 네네.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호랑 이사님이 일하는 중간에 저한테 뭐 실제로 낚시를 해보게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이사님 통해서 뭐 손맛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예. 입질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업무 중에도 종종 낚시 이야기를 하시는 낚시 매니아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날은 사무실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 맞이를 다 하고 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진 시간이라서 연장선상으로 소규모 회식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모둠회랑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저희 사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서 일장 연설을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랑 이사님께 낚시 소재를 좀 꺼내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하려고 꾀하고 있을 때 저희 이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고 이제 저한테 아유 오소리야 내가 낚시 참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내가 밤낚시는 절대 안 한다 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예. 저희 호랑 이사님이 정말로 그림으로 그린 듯한 낚시 매니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밥보다 낚시가 좋고 잠보다 낚시가 좋고 이러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 2015년도에는 이 호랑 이사님의 자녀분이 대학생이셨고 이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는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2000년 정도일 거예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 이사님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낚시인데다가 낚시용품점을 하시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짬이 나면 뭐 짬이 안 나면 가게 문을 닫고 동생이랑 같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방방곡곡 낚시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 찾아서. 네, 찾아서 뭐 지인 소개 받으면 거기에 가거나 해서 그 친한 동생을 돌비 동생이라는 한 별칭을 좀 불러볼게요. 그날은 돌비 동생이 낚시를 여기로 갑시다 하고 지정을 해줘서 가게 문을 아예 닫지는 않고 조금 가게를 일찍 마감을 하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돌비 동생이 얘기한 낚시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돌비 동생도 여기 낚시터가 사실은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낮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가본 곳이라 호랑 이사님은 아예 이제 초행길이고 돌비 동생은 익숙치가 않은 곳이었다 보니까
길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낚시터가 산길을 따라서 이제 산허리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차로 올라간 다음에 꽤 넓은 터가 나오는데 그 넓은 터가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비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전부 내려놓고 장비 챙기고 메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곁길로 난 산길을 한참 가야지 이제 낚시터가 나오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산길이 있는 곁길에 뭐 조명이 있거나 뭐 등이 있거나 한 게 아니니까 호랑 이사님이랑 돌비 동생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낚시터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셨다고 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낚시터가 얼마나 걸렸다 뭐 이런 설명은 자세히 해주지는 않으셔서 제가 그 거리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요. 한참을 걸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저수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수지에 도착하면 수위 측정탑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예. 그게 이제 저수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간 물에 등대 모양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 등대 모양 건물 벽면에 이제 수위 단위가 적혀 있어서 물이 차거나 아니면은 가뭄이 와서 마르거나 할 때 물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위 측정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등대 건물에서 물가로 다리가 쫙 나져 있어서 안을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딱 낚싯대 놓기가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 동생이랑 호랑 이사님은 저기에 이제 낚싯대를 놓자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자리를 펴신 거죠. 호랑 이사님은 이쪽에 자리를 펴시고 정반대 위치에 서로 안 보이는 자리에 이제 돌비 동생이 자리를 잡고 여분의 좀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는 밑에 통발도 설치를 하시고 이제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조용하고 입질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재미를 못 보니까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고역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너무 조용하다, 재미가 없다, 짜증이 난다 하실 쯤에 저 너무 먼 곳에서 소리가 들리셨대요. 처음에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이제 먼 소리라서 무슨 소리인지 구별도 안 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먼 곳에서 소리가 난 거죠. 소리를 설명을 하자면 수면에 뭔가 묵직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대요. 풍덩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풍덩 정도가 아니고 거의 텀벙 수준의 무거운 수준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멀어서 처음에는 내가 안 보이는 반대쪽에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좀 하시고 멀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사람이 있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아주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낚시 방해되겠는데 뭔 짓인가 하면서 또 짜증을 내시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란 게 한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좀 잘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신경이 쓰이고 이게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좀 소리가 반복돼서 들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 간격은 아무 때나인데 그 소리는 이제 계속 들려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시니까 괜시리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런 상상, 조금 무서운 상상이 한번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니까 반대쪽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똘비 동생 옆에 가고 싶어지시는 거죠. 근데 성인 남성 자존심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내적 갈등을 한참 겪으시다가 한 번 더 물소리가 크게 나셨대요. 근데 이때까지 간격으로 왔을 때의 거리 감각이 아니라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탁 난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호랑이 이사님이 느끼기에 가까우셨대요. 예. 그래서 동생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티내기 싫다. 무섭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꾀를 내신 게 믹스커피랑 종이컵이랑 이제 따뜻한 물병 챙겨가지고 막간에 커피 한 잔 하자는 구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돌비 동생한테 가서 갓한 믹스커피를 한 잔 슬쩍 건네면서 아, 오늘 진짜 너무 조용하다. 너무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슬그머니 물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둠 속에서도 동생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리고 소리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자기도 느끼기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가까운 곳에서 텀벙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텀벙하는 소리가 나고 그게 깊게 빠지는 물체가 있으면 물기둥이 솟아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솟아오르고 나면 이렇게 비 내리듯이 후두두두 하고 수면에 나머지 물방울까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가까웠대요. 예. 너무 가까운데 그 소리가 들려온 타이밍도 동생이 딱 맞다고 하는 순간이어서 무서운데 낚싯대를 들이운 물에 낚싯대 찌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물소리가 났으면 사실은 물에 파문이 일어야 되는데 소리는 그렇게 큰데 파문 없이 너무 잠잠하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깨 쪽지가 떨릴 정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건 못 견디겠다. 이거는 철수해야겠다.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서 뭐 소리도 못 내고 돌비 동생이랑 짠 듯이 낚싯대랑 물품을 챙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장비들이 아무래도 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예. 예, 빠른 손길이지만 섬세한 손길로 이제 막 장비들을 접어서 넣으시면서 가방도 챙기고 의자도 접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주랭랑을 치시려고 이제 곁길 초입까지 가셨는데 통발을 설치해 놓은 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이제 곁길 다 들어섰는데 아까 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통발도 했거든요. 입질이 안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가지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욕을 하나 뱉으시면서 돌비 동생한테 아니 요 있어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하시면서 통발 챙기러 되돌아가신 거죠. 예. 통발을 이제 막 끈을 당겨가지고 통발을 회수를 하는데 그게 접이식 통발이라서 펼치면 크고 접으면은 우리 호랑이 이사님이 평소에 쓰시던 가방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접히신데요. 근데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인지 원래라면 작게 접혀서 가방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통발이 좀처럼 안 접히시는 거죠. 통발을 설치해 놓으면 안에 이물질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접히는 거예요. 무섭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막 화도 나고 막 힘으로 쑤서 넣고 지퍼를 올리는데 지퍼는 이제 특수 지퍼라고 굉장히 단단하게 됐는데 네. 가방 천이랑 지퍼를 연결하는 실밥 부분이 터지신 거죠. 이제 힘을 너무 잘못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퍼랑 천이 터져서 통발이 일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호랑이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달려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급하게 둘러매니까 호랑이 이사님 머리 위로 한참 통발이 튀어나온 뭐 일종의 좀 삼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쯤 펼쳐진 통발이 튀어나온 요상한 모양새로 뛰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 이사님은 낚시 시작하실 적에 헤드라이트를 잘 챙겨 넣으신 바람에 주랭랑 칠 때는 착용을 못 하셨고 돌비 동생의 헤드라이트를 의지해서 산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형국이 됐는데 돌비 동생이 앞장서고 호랑이 이사님이 뒤따라서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산길이란 게 빨리 도망가고 싶어도
빨리 움직일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한 걸음으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막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 돌비 동생의 헤드라이트가 처음에 그냥 눈 깜빡하는 것처럼 꺼졌다 켜졌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눈 깜빡하는 정도라서 착각했을 수준으로 꺼졌다 켜졌는데 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간극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깜빡하는 동안에 어둠 속에 갇히고 예. 또 깜빡하면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 돌비 동생이랑 호랑이 이사님의 패닉 상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셨어요. 그때 호랑이 이사님은 왠지 느껴졌대요. 이 산길을 빠져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존재, 그런 의지 같은 게 되게 느껴졌대요. 나가지 마. 이 산길을. 너희들은 못 나가. 이런 의지가 굉장히 느껴져서 제발 이 산길 벗어날 때까지만 헤드라이트가 견뎌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는데 결국 돌비 동생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안 켜졌어요. 안 켜져서 호랑이 이사님이 멈춰 서는데 이 돌비 동생이 자기를 안 기다려주고 그 어둠 속을 그냥 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불안감이 극에 달아서 뭐라 얘기를 하려는데 호랑이 이사님은 이 뒤로는 기억이 전혀 안 나신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돌비 동생의 시점이에요. 우와, 예. 어떻게 되셨냐면 헤드라이트 이상으로 우리 돌비 동생이 멈춰 섰어요. 근데 다시 빛이 돌아왔을 때까지 그렇게 안 길었대요. 네. 왜냐하면 돌비 동생이 이제 어둠에 갇히니까는 눈이 익숙해지려고 멈춰 서시잖아요. 근데 눈이 미쳐 이런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빛은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형님을 보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뒤따라오던 호랑이 이사님이 진짜 온데간데 없이 하셨대요. 인기척도 없었고 만약에 호랑이 이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앞질러 뛰어갔으면 자기를 앞질러 가야 되니까 뭐 부딪히거나 앞질러 간 그런 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정말로 그냥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큰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형! 형! 하면서 아까 뭐 무서워서 소리를 못 내고 이런 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고 이제 이 공포가 다른 종류의 공포로 바뀌셨대요. 친한 형이 실족을 해가지고 어디 굴러떨어진 건 아닌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밤낚시를 즐기던 낚시꾼이 실족하여 뭐 사고 이런 막 기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상상 119를 불러야 되나? 112를 불러야 되나? 형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미친 듯이 이제 형을 외치면서 산길을 다시 되짚어 가셨대요.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정말로 큰 목소리로 형을 부르는데 형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굴르면서 머리라도 부딪혔나? 기절을 했나? 걱정이 너무 되는데 오신 길을 거의 다시 다 돌아가셨대요. 거의 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우는 소리가 그냥 좀 진짜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이상한 우는 소리라서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반이랑 이게 형님이 너무 아프셔서 앓는 소리를 내는 우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 이 형님을 황금 시간 안에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구조의 시간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이제 교차해서 네. 용기를 짜내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더니 헤드라이트 밑으로 이사님 옷 같은 게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형님이 입었던 옷이다 싶어서 급하게 가보니까 호랑이 이사님이 나무 아래에 뭔가 똑바로 선 것도 아니고 구부정한 것도 아닌 이상한 자세로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엉엉 울고 계신 얼굴이 자녀가 있는 성인 남성이 우는 얼굴이 아니더래요. 너무 울분에 차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억울하고 눈물도 막 몇 줄기로 흐르고 계셨대요.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몇 줄기로 울고 계시니까 그 광경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형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어깨를 흔들고 뺨도 쳐보고 이름도 불러보고 하는데 전혀 돌비 동생은 인식을 못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팔을 버둥버둥 하시는데 그 자세가 왜 그렇게 이상한지 봤더니 그 가방 위로 한참 튀어나와 있던 통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굵은 나무에 높지 않은 곁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굵어서 그 Y자 그렇게 된 부분에 걸리신 거죠. 그 통발이. 그래서 꽉 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못 나가시고 버둥거리고 계시는 형상이었는데 묘사를 하자면 좀비가 앞에 인간 먹잇감을 쫓아가려는데 뭐에 걸려서 못 가게 된 느낌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붙잡혀서 못 가는 느낌인데 그게 힘이 있진 않고 굉장히 허우적거리는 느낌으로 못 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몸짓은 힘이 없는데 눈은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걸로 울고 계시고 눈물은 목줄기를 따라 흐르고 엉엉 울고 계시니까 이 돌비 동생이 자기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을 못 차린 형님을 자기가 들쳐매고 가기에는 도저히 자기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위치를 뭐라고 사람을 불러야 되나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공생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버둥거리는 형님 이 향한 바로 앞에 덤불이 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대요. 그 낭떠러지였 걸 발견하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그 낭떠러지 밑에 그 저수지 물이 있었는지까지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 얘기는 사실은 듣지 못했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 분명히 크게 다치실 높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그 밑에 저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오싹함을 느끼면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랑이 이사님이 계속 들었던 그 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에 빠지는 소리. 그걸 부르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희생당한 분들의 소리인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때 들었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2015년도의 일이다 보니까는 이 얘기까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듣지를 못했고 이 일을 겪으신 이후로 호랑이 이사님 뿐만 아니라 돌비 동생은 다시는 밤낚시를 안 가신대요. 와. 안 가시고 호랑이 이사님은 사실은 헤드라이트가 꺼진 뒤에 일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돌비 동생이 자기가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울었을 리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으나 동생이 재미로 그런 말을 하는 동생은 아니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얘기가 제가 뇌리에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돌비님께 이 제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야, 그리고 네. 일단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오소리님이 네. 네. 이야기를 너무 깔끔하게 상상이 너무 잘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써놓으신 거 이렇게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사실. 네, 제가 와. 떨려가지고요. 네, 진짜 네. 잘하셨고 저희 네. 또 시청자분들도 너무 깔끔하게 잘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좀 신빙성이 훨씬 더 네. 있는 게 뭐냐면 물귀신 소리가 그렇게 풍덩풍덩 소리로 들린다고 시들문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게 그냥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풍덩 소리랑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낚시를 좀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물고기 튀어오르는 소리 정도는 다 구분을 한대요. 네. 근데 이게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무거운 그런 느낌의 뭔가가 풍덩 빠지는 느낌? 첨벙첨벙 막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는 그 통발 때문에 또 살았네. 네, 그러니까. 와. 네. 그 부분이 저도 정말 도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마지막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접이식 통발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가지고 네네. 저는 진짜 이 얘기 들으면서 무서웠던 게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낚싯대 찌가 전혀 안 움직였다는 게 맞아. 너무 무서워요, 이 얘기 맞아. 들을 때. 그래서 저도 진짜 이 부분에서 엄청 소름 돋아하면서 제가 그 이사님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니,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원래. 파문이 일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조용했다니. 이야, 이거 진짜 네. 무섭게 들으셨겠다. 왜냐면 그때 네. 당사자한테 들으신 거잖아요. 네. 와, 그때 진짜 어땠는지 막 이렇게 더 설명하셨을 텐데 정말 무서우셨겠다. 네. 그리고 또 호랑이 이사님의 그 특유의 경상도 아저씨의 말투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야, 굉장히 쫀득하게 잘 들었어요. 이야. 자, 일단은 오늘 정말 끝까지 이야기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 오소리님이 이야기를 깔끔하게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셔서 호랑이 이사님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네.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